와, 그럼 집값도 오르는데 그 할인율까지 줄어들면 세금은 정말 이중으로 뛰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지서를 딱 받아보기 전까지는 체감하기 어려운 방식이라 조용하다고 표현한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머니볼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2026 부동산 세금 변화와 전략 리포트인데요. 2026년부터 세금 제도가 확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가 단순히 법조항 몇 개가 바뀌었다. 이걸 나열한 게 아닙니다. 취득부터 보유 그리고 양도까지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겪는 모든 과정에서 세금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지도 같은 자료죠. 오늘 여러분의 자산 관리 여정에 아주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0년 시장 전망, 직접 증세 없는 조용한 변화. 직접적인 증세는 없다면서 조용한 변화라니 이게 뭔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자, 우리 세율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죠. 네, 그렇죠. 특히 2026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대신에 개선하는 그 기준 자체를 손봐서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게 만드는 말 그대로 아주 조용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손본다. 결국에는 그 공시가격, 그러니까 정부가 매기는 우리 집의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올리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에서는 그 조용한 변화를 이끄는 두 가지 핵심 도구를 지목하는데요.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요? 조금 생소한데요. 네, 공시가격은 세금의 기준이 되는 집값인데 이걸 시세에 가깝게 계속 올리는 거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그 공시가격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 같은 거예요. 지금은 60%지만 이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회 동의 없이 100%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와, 그럼 집값도 오르는데 그 할인율까지 줄어들면 세금은 정말 이중으로 뛰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지서를 딱 받아보기 전까지는 체감하기 어려운 방식이라 조용하다고 표현한 거죠.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역시나 세수 부족 문제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재정 적자가 약 110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 구멍을 메워야 하니까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탈세 감시를 강화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대폭 늘려서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거두려 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곳에는 혜택을 주면서 정책의 강약은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은 이해가 됐습니다. 직접 세율에 올리기보단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취득의 기술, 자산 이전의 골든타임.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이 특히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정말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호의 기회요? 결혼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인데요. 원래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었잖아요. 네, 그건 알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1억 원을 추가로요? 그럼 잠깐만요. 만약에 한 아이가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양가에서 모두 지원을 받는다면 기존 5천에 아빠 쪽 1억, 엄마 쪽 1억 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에 첫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우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다만 이런 혜택이 한편으로는 부모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출벌선이 너무 달라지는 소위 부모 찬스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네요. 취득 단계에서 또 주목할 만한 혜택이 있을까요?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도 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는 거라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면제해주고요.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좀 풀렸습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 없이
1에서 3%의 기본세율만 적용해서 예전처럼 집 한 채 더 산다고 세금 폭탄 맞을 걱정은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집을 샀다고 치고 이제 보유 단계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잖아요. 자료의 다음 파트 제목이 보유의 기술, 종부세, 명의가 전략이단데 역시 부부 공동 명의와 단독 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네요. 이건 뭐 정말 해마다 나오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아, 결국엔 또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계상이 필수적이죠. 원칙부터 보면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 원까지 공제받고요. 공제액이 6억이나 차이 나니까 공동 명의가 무조건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단독명의에는 아주 강력한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 공제입니다. 아, 세액 공제. 네. 나이가 많거나 한 집에 오래 살았을 경우에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주거든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70대 어르신이라면 단독 명의로 이 80% 공제를 받는 게 18억 공제를 받는 공동 명의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제 금액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나이나 보유 기간 같은 변수를 다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의 핵심 팁도 그거예요. 매년 9월에 홈택스에서 꼭 모의 계산을 해보고 더 유리한 쪽으로 종부세 특례 신청을 하는 습관. 이게 정말 수십, 수백만 원을 아끼는 길입니다. 네,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보유 단계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가 있습니다. 보유의 기술, 인구 감소 지역과 세컨드홈. 요즘 지방에 작은 집 하나 더 마련하는 게 로망인 분들 참 많은데 세금 때문에 망설이셨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2026년부터 1주택자가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을 한 채 더 사도 여전히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해줍니다. 아, 2주택이 안 되는 거군요. 네, 종부세나 나중에 집 팔 때 내는 양도세에서 페널티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 소멸도 막고 또 도심에는 수요도 충족시키는 일석이조의 정책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집을 팔거나 물려주는 양도와 이전의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도의 기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조건부터 살펴볼까요? 조건이 꽤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고가주택 기준이 실거래가 12억에서 15억으로 올랐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죠. 네, 좋네요. 둘째, 실거주 요건 검증이 살벌해졌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서류상 주소만 옮겨놓는 건 이제 절대 안 통합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 관리비, 심지어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와, 정말 빅브라더가 따로 없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뭔가요? 이게 다주택자분들께는 엄청난 희소식이라고 하던데요. 바로 보유기간 재기산 폐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다른 집을 다 팔고 마지막 한 채가 남으면 그날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일종의 페널티였죠. 네네,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 이 규정이 없어지고 그냥 그 집을 처음 샀던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줍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1주택자로 갈아타기가 훨씬 수월해진 거죠. 아, 아까 취득세 중과도 완화됐다고 했고 이번 보유기간 재기산 폐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규제가 굉장히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료에서 양도의 기술, 일시적 2주택과 1, 2, 3 법칙이라고 재밌게 정리했는데요. 1, 2, 3 법칙이요? 기억하기 쉬워 보이는데요. 네, 1. 새 집은 옛날 집 사고 1년 뒤에 사라. 2. 팔 집은 2년 이상 보유해라. 3. 새 집 사고 3년 안에 옛날 집을 팔아라.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비과세입니다. 간단하네요. 여기서 핵심은 3년이에요. 예전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분 기한이 1년, 2년으로 달라서 정말 복잡했는데 이걸 3년으로 통일시켜서 이사 계획 짜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오래 살수록 혜택을 더 주는 제도도 있죠. 다음 페이지, 양도의 기술, 시간이 돈이 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파트 내용이네요. 네, 1주택자가 15억 넘는 고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0%라는 숫자의 함정을 알아야 합니다. 이 80%는 10년 보유, 이게 40%고요. 10년 거주, 이것도 40%입니다. 이 두 개를 모두 채워야 완성되는 숫자예요. 아, 보유만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만약 10년을 보유했지만 해외 발령 같은 걸로 거주를 전혀 못했다면 공제율은 40%로 반토막 나는 거죠. 양도세가 정말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매도 전에 거주 요건을 채우는 게 세금 폭탄을 막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이제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전의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절세 수단으로 많이 알려진 부담부 증여. 자료에서는 이걸 이전의 기술, 부담부 증여와 10년의 약속이라고 표현했네요. 10년의 약속은 뭔가요? 이건 2026년부터 강화되는 2월과세의 규정을 말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집을 물려줄 때 전세금 같은 빚도 같이 넘기는 방식이잖아요. 네, 순수 재산은 증여세, 빚은 양도세 대상이 되죠. 여기서 문제는 부모에게 이렇게 증여받은 집을 자녀가 금방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2026년부터는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아주 예전에 부모님이 그 집을 샀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해버립니다. 아, 그럼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2월 과세는 말하자면 세금 폭탄 돌리기 방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버지가 1억에 산 집이 10억이 됐을 때 이걸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바로 팔아서 양도세를 피하는 걸 막는 거죠. 국세청이 아니 이건 아버지가 판 거나 마찬가지야. 세금은 최초 취득가액인 1억 기준으로 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거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단기 차익을 노린 증여는 사실상 막혔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시가, 즉 실제 가치대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제목이 이전의 기술, 국세청 감정평가 확대, 더 뉴 스탠다드인데 같은 맥락이겠죠? 네, 이제 공시 가격으로 대충 신고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나 꼬마 빌딩처럼 시세 파악이 좀 어려운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 업체를 동원해서 시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나요? 신고한 금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혹은 10% 이상 차이 나면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평가를 우리가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이전의 기술, 감정평가의 역발상 전략. 이 바로 그 내용인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자료에서 제안하는 아주 흥미로운 전략인데요. 국세청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겁니다. 아, 내가 먼저요? 네. 물론 수수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들 수 있지만 이 비용은 나중에 경비 처리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 당장의 증여세나 상속세는 시가 기준으로 내야 하니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효과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나중에요? 네. 이 감정평가액이 공식적인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먼 훗날 그 자산을 팔 때 양도차액이 확 줄어서 양도세를 수천, 수억 원 아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죠.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기존의 다른 절세 통로들도 막히고 있다는 내용도 있네요. 규제의 빈틈 메우기, 신탁과 법인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던 신탁과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재개발 조합에 맡긴 신탁주택도 이제 종부세는 원주인에게 직접 부과하고요. 법인 명의로 집을 사면 종부세 기본 공제도 없고 세율도 훨씬 높습니다. 사원용 주택 같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제 법인을 이용한 절세는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조용한 변화의 핵심으로 언급되었던 내용이 다시 등장하네요. 숨겨진 위험 요소,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네, 이게 보이지 않는 증세수단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60% 수준인 이 비율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시세 상승에 더해서 이 비율까지 오르면 세금은 정말 이중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세부담 상한선 150%를 확인하고 보수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뭘 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료의 실천 체크리스트, 징빙이 곧 돈이다 파트가 딱 그 내용이네요. 네, 오늘 내용의 실질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자본적 지출 증빙 디지털화, 인테리어 영수증, 발코니 확장 계약서, 이거 다 양도세를 줄여주는 보물입니다.
사진 찍어서 무조건 클라우드에 올려두세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하죠. 둘째, 자금 출처 관리. 가족끼리 돈 빌릴 때도 반드시 차용증 쓰고 매달 이자 보낸 기록을 남겨야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가지는 습관의 문제 같네요. 그렇습니다. 셋째, 모의계산 생활화. 집 팔기 전에 홈택스나 부동산 앱으로 예상 세금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세무 상담입니다. 특히 다주택이나 증여처럼 복잡한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2026년 부동산 세금의 큰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제목처럼 결론, 아는 만큼 지키는 자산 방어의 기술이네요. 결국 정부는 빅데이터와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의 과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2026년은 세법이 정착되고 감시가 정밀해지는 해입니다. 절세는 탈세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똑똑하게 세금을 줄이는 정당한 권리이자 노력입니다. 오늘 살펴본 전략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기술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처럼 공시가격과 시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가치평가의 새로운 표준이 정립될 때 이 변화는 단순히 세금을 넘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결정과 다른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자료는 머니벌 정재연구소 소장 전 교수님이 제공해 주셨고 조 교수, 나나와 아론이었습니다. 리포트 원본 및 슬라이드는 더보기란의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